오늘 강의는요. 지난 시간에 이제 5장의 미소 변형 이론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기본 요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죠. 그래가지고 잠깐만 그 복습을 아주 간단하게만 하면 소성 변형의 중요한 특징 한 4가지 정도 얘기했고 비가역성, 경로 의존성, 시간 무관성 3가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구성 이론에 필요한 요소 구성 이론 그러면은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론 그 다음에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구성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구성 이론에 필요한 요소는 초기 항복 국면, 그 다음에 후속 항복 국면, 항복 국면의 발전 과정 혹은 진화식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성 방정식의 정식화 절차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거니까 어떤 식으로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가 하는 거는 이제부터 얘기할 내용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4번째 요건으로 가중 제하 조건의 명확성. 이거는 제가 따로 그 강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서 지난 시간에 이제 손으로 직접 썼는데 사실은 4.6절에 이미 다 얘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4.6절의 내용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해서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할 내용은 지금부터 한 1시간 이내 강의를 하면은 아마 대충 보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부분하고 해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우선 우리 이 과목의 과목 목표가 뭐냐면 완전한 탄소성 구성 방정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탄소성 변형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선 탄성 변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 이 경우에 과연 체적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탄소성 변형을 나타내는 구성 방정식, 이미 소개되어 있는 구성 방정식 2가지를 소개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 소개하는 2가지 그 구성 방정식 모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구성 방정식이에요.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디스커션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도록 일반적으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럼 전체 화면으로 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미 다운받은 강의 재료보다 강의 재료에 비해서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강의 자료는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보면서 필요한 부분 추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이 너무 많으면 2페이지로 좀 갈라놓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왜 자꾸 양이 점점 많아지냐면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케이션만 이렇게 나열했었는데 제가 이제 손필기를 강의하면서 손필기를 이제 매년 하면 그 손필기 내용 중에서 이런 거는 좀 기록을 해둬야 되겠다 이런 거를 다시 타이핑해가지고 수식이나 아니면 설명으로 이렇게 붙여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내용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보면서 조금 주의할 거는 손필기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의 내용 순서대로 쭉 했던 거하고 약간 순서가 살짝 바뀌죠. 특히 손필기한 내용은 뭐 기본적인 학부 때 배운 기본적인 내용을 상기해 보거나 아니면 이미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내거나 이러는 바람에 중간중간에 포함된 추가된 슬라이드나 아니면 추가된 같은 페이지에 있더라도 추가된 수식 같은 게 약간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잘 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순서가 좀 헷갈리면 여러분들 옆에다가 보완하는 그런 노트를 좀 해둬야지 여러분들 강의 자료를 이해하는데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탄성 변형할 때 응력 변형률 관계는 이미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별다른 중요한 설명 없이, 그러니까 상세한 설명 없이 바로
응력과 변형률 관계식을 여기에 나타내겠어요. 그래서 일단 레이저 포인터로 제가 바꿨고 후크의 법칙은 뭐냐면 한 방향으로 1차원에서 변형률과 응력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걸 후크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응력이 시그마만큼 작용을 했다. 그럼 변형률은 얼마만큼 생기느냐. 작용시킨 응력의 비례해서 변형률이 생긴다. 특히 선형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가 상수다. 그러면은 그걸 선형 비례하는 후크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금속 재료들은 선형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가 상수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비례 상수가 반드시 상수가 되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비선형 탄성 변형 거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선형 탄성 변형하는 경우만 설명을 하고 비선형 탄성 변형하는 거동은 이제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각각 여러분들이 그 연구 주제로 삼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참고 도서나 참고 문헌을 참고하면 되겠어요. 자, 1차원에서 후크의 법칙을 3차원으로 일반화시킨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generalized 3차원을 1차원 응력과 변형률의 선형비례 관계를 3차원으로 확장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는 예를 들어서 X방향으로 응력을 작용시켰을 때 지금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는 부분이죠. X방향으로 응력을 가했을 때 X방향으로 당연히 길이는 늘어나겠지만 거기에 수직한 방향으로는 변형률이 줄어들겠죠. 마이너스 변형률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니까 부피가 무한정 늘어날 수 없으니까 폭방향으로 약간 크기가 줄어들겠죠. 변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폭방향으로 줄어드는 비율, 길이 방향 변형률에 비해서 폭방향으로 줄어드는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바로 포화송비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요 식에서는 요 기호 누죠. 누 그리스 문자 누 마치 영어 소문자 V처럼 보이지만 V가 아니고 그리스 문자 누예요. 그래서 그리스 문자 누를 포화송비로 쓰고 그 다음에 Y방향 혹은 Z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이 있다면 그만큼은 빼주고 그 결과로서 입실론 XX가 작용한다. 그다음에 전단 변형률은 전단 응력이 직접 비례한다. 그 다음에 Y나 Z방향으로도 같은 형태의 식으로 나타내면 된다. 그래서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많이 공부를 했을 테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참고로 이제 얘기할 게 있어요. 참고로 얘기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데 전단 탄성 계수 쉐어 모듈러스 요거는 영스 모듈러스 2로 표현하는 길이 방향 탄성 계수 이걸 이제 종탄성 계수라고도 얘기하죠. 종탄성 계수와 포화송비 두 개의 항으로 전단 탄성 계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G는 2 나누기 2배 1 플러스 누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탄성 변형을 나타내는 재료 상수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이 강의 자료 뒷부분에 보면 탄성 계수 텐서를 행렬로 나타냈는데 6 곱하기 6 행렬로 나타낸 참고 자료가 있을 거예요. 참고 자료 그 슬라이드가 있는데 6 곱하기 6으로 나타낸 이유하고 그다음에 계수가 2개가 보이는 이유하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그 페이지에 가서 하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 교재 내용에 충실하게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그 식은 성분 변형률 텐서 성분 6개, 그 다음에 응력 텐서 성분 6개에 대해서 이제 쭉 서로 연관을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의 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로 오른쪽 항에 우변에 응력이 들어가서 요만큼의 응력이 들어가면 좌변에 변형률이 계산돼 나와서 즉 이런 아웃풋, 재료는 이런 아웃풋을 보여준다. 이런 리스판스를 보여준다. 그래서 요거를 식 한 개로 텐서식 한 개로 요건 텐서식의 첨자형 표현이죠. 지금 내가 레이저 포인터로
일으키고 있는 이 식의 표현은 텐서식의 하첨자형 표현이에요. 그래서 입실론 ij는 시그마 ij 나누기 2g 빼기 누 포화성비 누 나누기 영스 모듈러스 중탄능에서 2 그리고 J1은 응력 일반 응력의 1차 불변량이에요. 그죠? 1차 불변량 곱하기 크로네커 델타 ij. 네, 이렇게 해서 6개의 식을 이렇게 식 한 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건 이미 이제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텐서식 하첨자 표현으로 나타내면 식의 구체적인 내용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6개나 되는 식을 식 하나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그 편리의 그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첨자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미리 연습을 좀 해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은 하첨자식 표현에 아직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간단한 방법이 있냐면 이 I하고 J는 뭐를 대표하는 거죠? 3차원 좌표계에서 좌표축 이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좌표축 이름을 1, 2, 3 이렇게 세 개의 숫자로 붙였든 아니면 X, Y, Z 이렇게 영문자 세 개로 표현을 했던 아니면 A, B, C로 표현을 했던 상관없이 I나 J로 나타낸 하첨자는 그 세 개의 축 이름 중에 하나를 그냥 대표해서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 식을 쉽게 이해하고 싶으면 그냥 그 대표하는 축 이름을 다 IJ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의 X, J의 X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입실론 XX는 시그마 XX 나누기 2G 빼기 누 나누기 2 그리고 J1 곱하기 델타 XX는 뭐냐? 1이죠. 크로니카 델타니까. 그러면은 요 식이 요 첫 번째 식을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예습을 안 했거나 아니면 예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확인을 안 해본 학생이 있으면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XX를 대입해 보라고요. 지금 XX 그다음에 델타 XX 대입하면 1.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확인이 끝난 학생은 채팅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채팅창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죠. 채팅창에서 확인이 끝났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나요? 모두들? 오민규군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 한 명만 더 한번 확인한 학생 채팅창으로 얘기해 줄래요? 김희수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학생들은 같은 방식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하죠. 전단 탄성 계수는 전단 변형률 성분은 감마 XY로 표현을 하면은 요것은 뭘 나타내냐면 2배의 입실론 XY를 나타내. 입실론 XY는 우리가 이미 변형률 텐서 정의를 한 바 있어요. 정의를 한 바 있는데 감마 XY는 그거의 2배를 써요. 왜 2배를 쓰는지는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에다가 I에다가 X, 그 다음에 J에다가 Y를 대입하면 그러면 요 식이 그대로 나오죠. 이거는 뭐 크로네커 델타 XY가 제로니까 시그마 XY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타우 XY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직응력 성분하고 그다음에 전단응력 성분을 좀 미리 구분하기 위해서 수직응력 성분에는 시그마, 그다음에 전단응력 성분에 타우 이렇게 쓰는 편인데 이 두 개는 서로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타우 XY 나누기 2G 하면은 입실론 XY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입실론 XY는 감마로 표현하는 전단 변형률의 절반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감마 XY는 거꾸로 얘기하면 입실론 XY 2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분모에 요 일반식에서는 2G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그냥 G가 나타나는 이유죠. 왜 2를 곱해서 사용을 하는지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 지금 레이저 포인터로 나타내는 식은 오른쪽 우변항에 응력이 인풋이 되고 아웃풋으로 왼쪽 항에 좌변에 변형률이 계산돼 나오도록 하는 식인데 요거 말고 변형률을 관찰을 해서 변형률을 먼저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사실은 아웃풋은 아니죠. 응력이 인풋인데 꼭 그 인풋이었던 응력이 어떤 값이었나를 알고 싶으면 요 밑에 있는 줄과 같이 응력을 변형률의 항으로 나타내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유도하는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뭘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요 식을 생각하면 된다고. 입실론 KK를 구하면 입실론 KK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 왼쪽에 요 일반식에 XX 대입하고 YY 대입하고 ZZ 대입한 다음에 그 세 개를 쭈르륵 더하면 되죠. 더하면 요 그 시그마 XX 더하기 시그마 YY 더하기 시그마 ZZ가 바로 J1이니까 응력 일반 응력 텐서의 1차 불변량이죠. J1 하는 걸 나타내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 요 노란색 식의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J1이 그대로 오고 해서 쭈루룩 정리를 하다 보면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J1과 입실론 KK가 직접 연관이 돼요. 입실론 KK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최적 부피 변형률 혹은 최적 변형률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 최적 변형률은 J1과 J1에 비례해서 최적이 변화한다. 뭐 하는 동안에 탄성 변형하는 동안에 그러면은 어떤 그 비례상수가 뭐냐? 2분의 탄성계수 2분의 1-2누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뭐 3배를 곱하거나 아니면 3으로 나누거나 이런 정도다. 요 J1의 3분의 1을 우리가 정수합 응력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죠. 그죠? 정수합 응력을 시그마 M 평균 응력이라고도 불렀고 그다음에 아예 P로 나타내서 정수합 응력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어요. 정수합 응력은 3분의 J1이죠.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비례상수의 역수를 우리가 K라고 정의를 하면 이 K를 뭐라고 부르냐면 최적 탄성계수라고 불러요. 벌크 모듈러스. 자, 그러니까 탄성계수를 지금 우리가 총 3개를 지금까지 이제 확인한 거죠. 처음이 종탄성계수, 영스 모듈러스 E.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단탄성계수 G.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적탄성계수 K.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독특한 점은 뭐냐면 전단탄성계수가 탄성계수 E와 그다음 포화성비 누로 전단탄성계수 구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최적탄성계수도 역시 탄성계수 E하고 그다음에 포화성비 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즉 K값은 별다른 값이 아니다. 다른 재료상수가 아니라 바로 탄성계수와 포화성비 누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재료상수다. 그러니까 탄성계수 E나 그다음에 최적탄성계수 K는 서로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재료상수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변형률로 응력을 나타낼 때 전단탄성계수 G하고 그 다음에 최적탄성계수 K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뮤를 람의 상수라고 얘기하는데 람의 이자 위에 아포스트로피가 있는 게 아니라 이자 바로 위에 이 아포스트로피가 있는 그 불어에서 사용하는 알파벳의 일종이죠. 알파벳의 변형 기호예요. 여기 좀 그거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이하고 마치 프라임을 붙인 것처럼 해놨는데 이게 아니고 필기를 여러분들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필기를 좀 해둘게요. 나중에 찾아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라고. 자, 이제 앞에서 이제 제기했던 문제 몇 가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우선 응력과 지금 이 페이지는 이제 참고 자료인데요. 응력과 변형률의 선형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데 선형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개수 텐서를 C로 표현했고 이거는 탄성 변형만 나타내기 때문에 굳이 개수 C 위에다가 상첨자로 이건 탄성 변형만 나타낸다. 그래서 E자로 표현을 추가를 했어요. 어떤 이 수식에서 몸이 이 탄성 변형만 나타내는 E를 상첨자로 표시한 경우도 있고 하첨자로 표시한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텐서로 이미 나타냈을 때는 하첨자로 표시한 경우도 있어요. 이 소성 탄소성 혹은 소성 방성계수랑 구분하기 위해서 요 E와 P를 이제 적절한 위치에다가 사용을 하는데 위에 상첨자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첨자에는 이제 인덱스를 색인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성분의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응력 텐서 2차 텐서라고 이미 얘기했죠. 그다음에 변형률 텐서도 2차 텐서라고 얘기했죠.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려면 4차 텐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죠? 마치 벡터가 1차 텐서고 그다음에 1차 텐서의 변환 관계를 나타낼 때는 2차 텐서가 필요했던 것처럼 2차 텐서의 변환을 나타내려다 보니까 4차 텐서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4차 텐서부터는 우리가 눈으로 한 번에 보기가 힘들어요. 어떤 텐서부터 한눈에 보기가 힘드냐면 3차 텐서 이상이면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행렬로 요거를 표현할 수 있으면 그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제 요 얘기죠. 지금 요 슬라이드에 C2는 6 곱하기 6 행렬로 표현을 해가지고 6 곱하기 6 행렬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계수 2g 플러스 뮤 그다음에 뮤 이렇게 그다음에 2g 이래가지고 쭉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걸 행렬로 그 4차 텐서를 마치 2차 텐서를 펼쳐놓은 것처럼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응력 텐서가 원래 2차 텐서인데 이것을 이렇게 독립성분이 6개, 그러니까 6개를 쭉 세로로 늘어뜨려서 마치 벡터인 것처럼 응력 벡터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실제로는 프로그래밍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응력을 마치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고 6개의 성분을 이렇게 쭉 쓰는 거죠. 그렇다면 변형률도 마찬가지로 벡터인 것처럼 이렇게 6개의 성분을 쭉 쓰잖아요. 그러면은 벡터를 변환하는 게 2차 텐서니까 2차 텐서는 행렬로 이렇게 한눈에 보이도록 쓸 수 있으니까 해서 이렇게 펼칠 수가 있어요. 펼쳐서 눈에 보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펼쳐 보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이제 하나 있는 거죠. 주의할 점이 뭐냐면 만약에 오른쪽 열에 우리가 변형률 텐서를 정의한 것을 그대로 쓴다면 여기에 2가 곱해져 있어야 돼요. 2가 곱해져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전단 변형률 텐서 감마를 여기 쓰고 있다면 여기는 2가 없어도 되겠죠. 그죠? 요 점을 주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4차 텐서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총 성분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총 성분의 개수가 이렇게 하면 총 성분의 개수가 몇 개예요? C 텐서는 81개잖아요. 그죠? 81개인데 여기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대칭 법칙이 있어요.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보죠. 이 식을 다시 한번 보죠. IJKL은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의 성분을 가져서 원래는 총 81개의 성분을 갖고 있지만 우선 IJ는 그 자체로 그 응력 텐서는 대칭 텐서죠. 그러니까 I하고 J를 바꿨어도 상관없어요. 즉 IJKL에서 IJ 자체가 순서를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변형률 텐서는 정의한 것 자체가 대칭이죠. 그러니까 K하고 L은 또 바꿨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IJ하고 KL을 전체를 다 바꿔도 큰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IJ나 KL은 전부 다 아니다. 여기서 IJ는 프리 인덱스지만 요 두 번째에서 KL은 더미 인덱스예요. 더미 인덱스이기 때문에 어떤 하첨자를 써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IJ로 쓴 것을 IJ 대신에 KL을 쓰고 그다음에 KL을 쓴 것을 IJ로 써도 결과는 똑같이 줘요. 그래서 또 IJ 두 개와 KL 두 개의 위치를 바꿔도 또 대칭을 유지해요.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연속되는 대칭성으로 인해서 81개의 구성 성분이 몇 개로 줄어드냐면 대칭인 특성 세 번을 연속해서 적용하고 나면 81개가 몇 개로 줄어들어요. 몇 개로 줄어들까요? 혹시 아는 사람? 여러분이 연속제역학이나 탄성학 기초나 이런 거 들으면은 아마 배웠을 수도 있는데 구성성분 81개가 마지막에는 21개로 줄어들어요. 그럼 줄어든다는 의미가 뭐냐? 독립성분이 21개면 C 텐서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21개면은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완벽하게 나타내는 탄성 강성계수의 성분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떨 때 21개가 다 필요하냐? 모든 방향으로 다 이방성을 갖고 있을 때 21개를 알면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방향으로 등방성을 가정하기 시작하면 그 21개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X, Y, Z축에 대해서 또 대칭이 되죠. 그죠? 축의 방향에 상관없다는 게 등방성이라고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완벽한 등방성을 갖는 탄성 강성 계수는 독립성분을 두 개만 가지면 돼요. 자, 이 두 개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죠. 뭘 시사해요? 우리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나요? 등방성 탄성 변형을 나타내는 재료상수는 E하고 누로 그러니까 영스 모듈러스 E를 우리가 많이 쓰니까 E하고 그다음에 포화성분 누로 다른 탄성 계수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두 개의 재료상수만 알면 나머지 재료상수들은 그 재료상수들로 나타낼 수 있다. 즉 두 개만이 독립성분이다. 재료상수로서는 두 개만이 독립성분이다. 다시 한번 가보기로 하죠.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E와 누 두 개로 G를 나타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E와 누 두 개로 뮤라고 하는 람의 상수 나타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E와 누 두 개로 K라고 정의된 최적 탄성계수 나타낼 수 있었죠. 마치 이런 것처럼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종탄성계수 영스 모듈러스 E는 예를 들면 G와 누로 나타낼 수 있죠. 분모를 이쪽으로 곱해주면은 두 배의 1 플러스 누하고 G 곱하면 그게 바로 E가 되는 거니까. 이렇듯이 서로 왔다 갔다 교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러냐면 등방성 탄성 변형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는 이 두 번째 표현을 봤지만 이 두 번째 표현은 왜 두 번째 표현이 직접 쓰였냐면 응력을 변형률로 나타낼 때 변형률로 잠깐만 다시 돌아가 보죠. 요 시기에서 출발하면 변형률로 응력을 나타낼 때 EG 플러스 뮤가 나타나죠. 그죠? 그 대각선 항에. 그래서 요 첫 번째 나타낸 EG 플러스 뮤는 우리가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일반식 응력을 변형률로 나타낸 일반식에서 정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은 그냥 탄성학을 설명할 때 편리하니까 설명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한요소 해석 교과서나 이런 걸 보면 뭐가 표현되어 있냐면 이 위에 있는 표현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표현은
영스 모듈러스 E하고 그다음에 포화송비 누로 나타낸 선형 탄성 변형의 강성계수예요. 그죠? 그냥 탄성 강성계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탄성 강성계수. 강성계수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변형률이 곱해지면 응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보면 일종의 기울기죠. 기울기를 우리가 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성계수. 리지디티 코에피션트죠. 리지디티 코에피션트. 그런데 얼마나 리지드하냐, 스티프니스래요. 리지디티가 아니라 스티프니스.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는데 일단 좀 헷갈리지 않도록 써놓을게요. 강성계수. 그리고는 지금 6 곱하기 6 행렬로 일반 3차원에서 탄성 변형할 때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강의 자료에서 그냥 예제로 한번 여러분들 계산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강의 시간 중에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게 요게 이제 나중에 이런 표현이 나중에 이제 탄소성 강성계수 구할 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미리 한번 계산해 봐라 이런 거거든요. 이랬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사실은 요게 벡터가 아니고 요게 6 곱하기 6 행렬이 원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가시화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딱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4차 텐서를 2차 텐서인 것처럼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요거는 2차 텐서인데 마치 1차 텐서인 것처럼 그 대신에 이제 성분 6개를 갖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텐서와 텐서의 적은 텐서와 텐서의 곱은 곱하고 그 다음에 일반 벡터끼리의 내적하고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면 전단 성분에서 텐서적은 2가 곱해져요. 2번 곱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그 일반 벡터 내적에서는 전단성 이걸 벡터로 나타냈을 때는 벡터 내적을 해버리면 그냥 한 번만 곱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차이를 좀 주의해야 돼요. 특히 프로그래밍 할 때 아주 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이런 손 계산을 할 때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C는 그냥 6 곱하기 6 그 행렬이다. 2차 텐서를 6 곱하기 6 행렬로 나타내는 거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C는 원래는 4차 텐서인데 4차 텐서 나타내려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2차 텐서인 것처럼 여기고 행렬, 6 곱하기 6 행렬로 나타내는 것, 표시를 그렇게 한 것뿐이지 근본적으로는 C는 4차 텐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라운드 F 오버 라운드 시그마도 2차 텐서예요. 만약 포미세스 항목조건을 F에다가 사용을 하면 요거는 뭐가 되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시험에서도 봤을 것 같은데. 폼미세스 항목 함수 같으면 이게 편착력 성분이 되죠. 그죠? 편착력 텐서가 돼요. 그런데 그거를 쭉 이제 나열을 하면은 벡터로 나열을 하면은 요 내적할 때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요거는 나중에 퀴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다시 앞 슬라이드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앞서서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죠? 요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부피 변형률 혹은 최적 변형률 입실론 KK하고 그 다음에 정수합 응력 P하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적 뭐라고 부르냐면 최적 변화에 대한 탄성 변형 법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Elastic Deformation Law for Volume Change. 볼륨 체인지를 한 단어로 dilatation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Elastic Deformation Law for Dilatation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러면 요것을 뺀 나머지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서 요 최적 변화에 대한 탄성 변형 법칙을 뺀 나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모양 변화에 대한 탄성 변형 법칙이라고 불러요. Elastic Deformation Law for Distortion 아니면 shape change. 모양 변화는 요식이 주도한다. 그다음에 최적 변화는 아까 앞서 슬라이드에 나왔던 식이 주도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모양 변화에 대한 탄성 변형 법칙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마치 응력에서 우리가 편차 응력을 정의했던 것처럼 편차 변형률을 정의를 해요. 똑같이. 그래서 편차 변형을 정의한 다음에 편차 변형률과 편차 응력의 관계를 지어보면 탄성 변형하는 동안에 요거를 이제 편차 변형률이라고 정의해보죠. 편차 변형률이라고 정의하면 입술은 ij 보통 편차 응력이나 편차 변형률에 이렇게 프라임을 많이 붙여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편차 응력은 우리가 굳이 영문자 S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많은 그 교과서나 아니면 참고 도서나 아니면 참고 논문에서는 요거를 시그마 프라임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S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편차 응력에다가 2지분의 1배하면 편차 변형률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건 모양 변화를 지배하는구나. 그래서 모양 변화에 대한 탄성 변형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을 더 나간다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아주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 유효 응력과 유효 변형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유효 응력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정의됐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채팅창에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유효 응력이라고 이런 걸 정의를 했죠? 자, 김희수 혹시 생각나요? 유용력은 어떻게 하다 정의를 했지? 아니, 그때는 유용력 정의 안 했었나요? 우리가 아니? 유용력 정의의 근거 한번 누가 대답해 볼까요? 서동엽 군, 최조은 양, 박수희 군, 이승문 중군요. 오민규, 이승철. 자, 이영서, 삼축 응력 상태를 단축 응력에 상응하게끔 계산한 응력 값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영서가 설명한 거는 필요성인 것 같아요.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했는데 요 형태로 요런 형태로 만들어진 근거는 바로 뭐냐면 폰 미세스 항복 응력이에요. 폰 미세스 항복 조건을 썼기 때문에 폰 미세스 항복 조건을 쓴다는 전제 조건 하에 방금 영서가 설명한 것처럼 삼축 응력 상태를 단축 응력에 상응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인장시험은 단축 인장 시험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일부러 인장 10편까지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인장 시험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어떤 값을 제일 먼저 측정하느냐 하면 단축 응력 상태에서 항복력 값을 제일 먼저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 삼축 응력 상태에서도 이런 그 단축 응력, 항복력 값을 적용을 해가지고 응력 여부를 확인하자.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 항복 조건을 뭘 쓸 거냐? 폼미세스 항복 조건을 써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바쿠스 소프트웨어 사용하면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폼미세스 항복, 폼미세스 능력이라고 그냥 부를 거야 아마. 폼미세스 능력. 왜냐하면 폼미세스 항복 조건을 썼을 때의 유용력이니까. 그렇다면 다른 유용력도 있느냐? 있죠. 다른 항복 조건을 쓰면은 유용력의 형태가 요 형태가 아니라 좀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뭐 아주 극단적으로 호스포드 항복
조건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자승이 아니라 M승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 그냥 루트가 아니라 N분의 1 루트가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유용력의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포미세스 항복 조건 즉 J2 시오리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죠? 여기 자승 형태인 그러니까는 J2 프라임을 그대로 쓰는 경우 응력 텐서 혹은 편차 응력 텐서의 2차 불변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J2 시오리예요. 그죠? 유용력의 짝에 맞춰서 또 이제 유효 변형률을 정의를 했는데 자, 이것을 방금 얘기했던 모양 변화에 대한 탄성 변형 법칙을 유효 응력과 유효 변형률로 한번 나타내 보죠. 물론 포미세스 항복 조건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 관계가 그대로 선형 관계가 유지가 되지만 살짝 계수가 바뀌어요. 시그마 바는 3G의 입실론 바 이렇게 이제 살짝 바뀌게 돼요. 그리고 G 대신에 G 자리 대신에 시그마 바와 입실론 바를 대입을 시키면 그러니까 G 자리에 요 G 자리죠 여기가 요 G 자리에 3 입실론 바분의 시그마 바를 요 G 자리에 대입을 시키고 SIJ와 즉 편차 응력과 편차 변형률 관계를 지으면 3분의 2배의 입실론 바분의 시그마 바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요. 이런 관계는 지금 탄성 변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맞아떨어져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확장 해석해서 그러면 소송 변형할 때도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확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는 틀리지만 아주 단순화시키는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탄성 변형할 때 관계가 소송 변형할 때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는 이론, 이거를 변형 소송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강의 자료 5장 강의 자료 제일 마지막에 아주 간단하게만 소개가 돼 있어요. 실제로는 맞지 않는데 응력 비율이 계속 일정하면은 이게 맞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단축 인장이라든가 단축 압축이라든가 아니면 순수 전방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변형 소송 이론도 맞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축의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주축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제 당연히 틀려나가죠. 왜? 우리가 5장 시작할 때 대전제 조건 뭐였죠? 소송 변형의 특성 얘기했죠. 소송 변형의 특성은 매 순간순간 변형률 증분의 비율이 응력의 비율과 같다. 그러니까 응력 알면 변형률 증분을 알 수는 있지만 전체를 통해서 그게 그 관계를 모두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즉 총변형률과 총응력의 관계는 알아낼 수 없다. 뭐를 알아야지만 알아낼 수 있느냐? 변형 경로를 알아야지만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요 식은 뭐야? 총 편차 응력과 총 편차 변형률 이렇게 그냥 등식을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는 소송 변형의 일반적인 특성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특성을 다 설명하는 건 아니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 등식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의 자료를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강의 자료는 탄소정 변형할 때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레비-미세스식과 그리고 프란틀-로이스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죠. 우리가 탄성 변형할 때는 체적 변화가 있고 소성 변형할 때는 체적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탄소성 변형하는 동안에는 어떨까? 탄소성 변형할 때는 지금 이게 이제 방금 주장한 소성 변형할 때는 체적 변화가 없다. 그다음에 탄성 변형할 때는 체적 변화가 있다. 그리고 그 체적 변화의 정도는 포화송비로부터 유추할 수도 있다. 그죠? 포화송비가 뭐냐면 X방향으로 만약 인장을 시키는 경우, 인장시편을 X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경우에 거기 수직한 방향으로 줄어드는 비율을 포화송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포화송비가 2분의 1이면
부피의 변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늘어나는 만큼 다 줄어드니까. 그런데 만약에 포화송비가 2분의 1이 아니면 보통은 이제 많은 재료들은 2분의 1보다 작은 값을 갖죠. 그러니까 0에서 2분의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금속 재료 같은 경우 뭐 철강 재료 한 0.35, 그다음에 알루미늄도 0.3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재료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러면은 2분의 1보다 작으면 이런 소재는 단순 인장 잡아당기면 부피가 살짝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탄소성 변형하는 동안에 진짜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한번 살펴보면 우선 탄소성 변형할 때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건 물론 이제 1차원에서 예이긴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확대해서 가면 일반 3차원 변형에서도 가로축을 입실론이 아니고 입실론 바 아까 방금 얘기했죠. 유효 변형률. 그다음 세로축을 시그마 아니고 시그마 바. 그러니까 유효 응력 혹은 유도 응력 이렇게 나타낸다면 우리가 이 곡선 하나 가지고도 다 일반 3차원 변형인 경우에도 그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C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C점에 이제 관심이 있다. 그러면 C점에서 가중을 하게 되면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응력이 D 시그마만큼 증가해요. 그죠? 증분이 생긴다. 응력 증분이 생긴다. 그러면 응력 증분이 생길 때 이 응력은 어떤 변형의 결과로 이만큼의 응력 증분을 버티느냐. 일부는 탄성 변형. 요즘 작은 구간 D 입실론 그리고 위에 상점자 E로서 이게 탄성 성분이라는 걸 나타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상당 부분은 D 입실론 P 소성 성분, 변형률 증분의 소성 성분 그리고 변형률 증분의 탄성 성분 이런 정도의 비율로 변형이 일어나고 탄성 성분에 한해서는 최적 변화가 있다 이거야. 최적 변화가 그죠? 왜냐하면 탄성 변형이니까. 그다음에 소성 변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최적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하는데 이거는 앞뒤 그 얘기를 좀 잘라 먹은 거야. 어떤 경우에 최적 변화가 없냐면 금속 재료인 경우에 금속 재료. 비금속 재료는 어떠냐? 최적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차근차근 한번 얘기하죠. 금속 재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죠. 격자 구조에서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원동력은 주로 전단 응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학부 시간에 기계 재료나 아니면 재료학에서 배웠던 지식을 다시 한 번만 상기해 보면 금속 재료는 격자 구조이고 금속 격자 구조라는 거는 그야말로 어떤 구조냐면 금속 원자가 더 이상 빈틈이 없도록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게 바로 금속 격자 구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피가 그러니까 외형이 바뀐다고 해서 더 이상 부피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왜? 원자끼리 서로 다 있기 때문에. 반면에 탄성 변형은 뭐냐면 그 원자와 원자 사이의 관계가 살짝 벌어지거나 아니면 살짝 너무너무 살짝 줄어든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밑에 예제 계산을 해보면 알겠는데 X 방향으로 단축 인장할 때 탄소성 변형할 때 어떻게 될 거냐? 변형률 부피 변화는 X, Y, Z 방향 수직 변형률 성분 다 더하면 그 이제 부피 변형률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은 X 방향으로 줄어드는 비율을 포화송비라고 했으니까 탄소성 변형인 경우에는 탄성 변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위에다가 상첨자 P를 썼어요. 단순히 탄성 변형만 하는 경우에는 포화송비 누 그냥 이렇게 얘기했지만 소성 변형까지 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누 P로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미 정의했던 최적 탄성 계수나 아니면 영스 모듈러스와 탄성 변형하는 동안에 누로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나타내자면 X 방향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Y나 Z 방향으로 줄어드는 것은 소성 변형 성분에서 탄성 변형한 성분만큼 사실은 빼야 돼요. 그래야지 순수하게 소성 변형할 때에 포화성비 2분의 1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탄성 변형한 성분은 이 두 번째 항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탄소성 변형할 때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2분의 1은 안 되고 2분의 1보다 살짝 작은 값이 될 수밖에 없다. 왜? 탄성 변형하면서 살짝 부피가 아주 조금 늘었을 테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그 변화가 있을 것이냐를 한번 여러분들이 손계산을 함으로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항복 응력이 유동력이 이 C점에서 유동력이 만약에 500메가파스칼이다. 굉장히 아주 항복 유동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재료죠. 보통 이제 철강 재료나 아니면 아주 고강도 알루미늄, 티타늄합금 이런 데서 나올 법한 그런 항복 응력이죠. 그 다음에 철강 재료로 가정을 하고 탄성 계수가 영스 모듈러스가 200기가파스칼이라고 하자. 그리고 아주 많이 늘려서 X 방향으로 잡아늘린 변형물 1 정도 됐다라고 하자. 그러면은 요 곱해지는 짝이 얼마냐면 500 메가파스칼 나누기 200 기가파스칼. 근데 기가는 메가의 1000배니까 2분의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즉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0.0025 정도의 값이 되죠, 이게. 그러니까 탄성 변형하는 동안에 포화성비 누가 만약 0.3이다. 그러면 2분의 1에서 0.3 뺀 거에 0.0025배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작은 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완벽한 2분의 1은 아니다. 이런 걸 이제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즉 탄소성 변형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응력을 받게 되면 아주 작지만 살짝 그 부피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왜? 탄성 변형이 수반되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레비 미세스식을 이제 간단히 소개하면 이제 레비 미세스식하고 프란틀 로이스식을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할 텐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이후에 다음 시간에 강의할 내용에서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탄소성 변형에 필요한 기본 이론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레비 미세스식하고 프란틀 로이스식을 왜 소개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냥 직관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거니 하고 제안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이론이 잘 정리된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요 식을 제안하고 나서 한참 뒤에 정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들이 레비 미세스 식이나 둘 다 레비라는 것 사람 이름이고 미세스 폰 미세스 할 때 이 미세스 사람 이름이죠. 그 다음에 프란틀도 사람 이름, 로이스도 다 사람 이름이에요. 각각 왜 두 명씩 사람 이름이 붙었냐면 서로 다른 시기 다른 근거에서 이런 관계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두 명씩 이름이 붙은 거죠. 오늘날 같으면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두 명씩 주장할 그 여유를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옛날 100년, 150년 전에는 한 사람이 주장을 해도 다른 곳에서는 그 주장을 알 리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정보의 속도가 그만큼 느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른 근거를 가지고 또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또 주장을 하면 양쪽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각각 처음 주장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근거가 다르니까. 그래서 레비 미세스식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자, 탄성 변형, 그러니까 전체 총 변형률에서 탄성 변형률을 그냥 일반적으로 소송 변형률이 크니까 탄성 변형 무시하자. 그리고 가설을 내세웠는데 변형률 증분의 주축이 편착력 주축과 같다라고 가정하자. 그냥 가정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럴 것이냐? 그거는 검증을 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가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가설이 실제와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일반적 이론을 전개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편착력 주축하고 물론 이제 중력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일반 응력 공간 혹은 뭐 응력 공간의 성분의 개수가 같으니까 변형률 공간 이렇게 응력 공간에다가 변형률 벡터도 표현을 해도 되죠. 그랬을 때 주축이 같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편차 응력의 몇 배만큼 해당하는 게 변형률 증분이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바로 질문을 가져야 할 만한 사항이 뭐냐면, 교수님은 왜 방금 변형률 징분이라고 얘기해놓고 여기는 당연한 것처럼 변형률 속도 성분을 썼느냐. 근데 사실 여기 이미 설명했군요. 변형률 징분 혹은 변형률 속도의 주축은 편착력 주축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변형률 징분의 주축이나 변형률 속도의 주축이 편착력에 비례한다. 우리가 이 두 식의 표현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미리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죠. 바로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동안 시간, 척도, 무관성의 원칙 때문에 징분 형태의 표현이나 속도 형태의 표현은 소성 변형에 한해서 국한에서는 같은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징분 형태 대신에 여기 지금 속도 형태를 바로 써버린 거죠. 그러면 양변을 내적시키고 자신으로 내적시킨 거죠. 우리가 스칼라의 경우는 이런 걸 그냥 자승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벡터나 텐서의 경우에는 자신으로 내적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입실론 ij 닷을 두 번 연거푸 내적한 건데, 요것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포미스 항복 조건에 기초했을 때의 유효 변형률 증분에 해당하는 거죠. 유효 변형률 속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효 변형률 속도로 한쪽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을 편착력을 편착력 텐서 자신으로 내적을 한 건데, 이것은 포미스 항복 조건에 의하면 요게 어떤 일정한 값이면 항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정한 값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시그마 y의 자승의 3분의 1배였단 말이죠. 이건 포미스 항복 조건으로 다시 여러분이 되돌아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람다 닷이라고 하는 계수는 요 비례상수죠. 어떻게 보면은 주축끼리 서로 비례한다. 주축의 방향이 같으니까 비례상수 람다 닷이죠. 람다 닷은 2분의 3배 시그마 y분의 입실론 닷, 입실론 바 닷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비례상수 구하는 방법까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람다 닷을 다시 원래의 가설에 집어넣게 되면 입실론 ij 닷은 sij 편착력의 요만큼 비례상수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유동법칙이라고 이름 붙여요. 유동법칙, 플로우를. 그래서 마치 유체가 흐르는 것처럼 편착력에 비례해서 변형속도 성분이 생긴다. 요거는 이제 하첨자식 표현이고 벡터 행렬식 표현은 요 가로 안에 있는 것 같죠. 굵은 글씨로 쓴 게 벡터나 텐서고, 그 다음에 가는 글씨로 쓰면 그냥 스칼라 값이에요. 요거는 징분 형태로 써도 똑같은 형태가 된다고 했죠. 방금 얘기한 시간 무관성의 원칙 때문에. 그다음에 밑에 있는 소송일로 비례상수 구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위는 자체 내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양변에 편착력 텐서를 내적을 시키는 경우에도 람다 닷을 구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란틀 로이스식은 아니다. 탄성 변형률 성분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탄성 변형 성분도 한번 다 고려를 해보자. 그래서 탄성 편차 변형률 속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대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성 변형 성분이 나타나 있죠. 아까 우리가 모양 변화에 대한 탄성 변형 법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쓴 거에다가 플러스 이 사람은 뭐라고 가설을 했냐면 레비 미세스는 전체 총 변형률이 주축의 방향과 일치한다라고 가정한 반면에 이 사람은 아니다. 소성 변형률 성분만 편차응력 주축과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탄성 변형률 성분, 소성 변형 성분. 그래서 우리가 덧셈 분해 얘기를 했었죠, 그죠? 덧셈 분해 얘기했을 때 그 각 자리에 탄성 성분하고 소성 성분을 각각 대입을 하니까 어떤 식이 얻어졌냐면 입실론 닷은 물론 이제 편차 성분인데 이거를 정사분력 성분까지 포함을 해서 최적 변형에 대한
프론트 로이스식 같이 더하기 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테니까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차 변형률 속도는 편차 응력의 주축과 같으냐 같지 않다. 살짝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냐? 탄성 변형 성분만큼 살짝 다를 수 있겠다. 그랬을 때 람다 닷은 어떻게 구할 거며, 그다음에 S 닷과 S가 같은 식에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편차응력 본인하고 편차응력의 시간에 대한 일차도 함수가 같이 나오는 거니까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되어버려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뒤는 람다 닷을 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람다 닷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레비 미세스 식에서 편차 응력으로 내적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람다 닷을 구했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식은 뭐 쫙 정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전체 변형률 속도 텐서 입실론 ij 닷은 응력, 편차 응력 sij하고 그다음에 편차 응력 속도 s 닷하고 합으로 이렇게 쭉 나타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란틀 로이스식의 아주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설명인데 이제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뒤는 이제 부가 설명이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을 마무리하기로 하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식을 가지고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만들어 보려다가 한번 속아가지고 큰 낭패를 봤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지만 객관성이 결여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 S닷은 그 자체로는 객관성이 없는데 구성 방정식이 지금 들어가서 쓰여버렸단 말이야. 그죠? 직접 들어가서 쓰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뭘 계산을 했었냐면 굽힘 문제를 계산을 했어요. 판재의 굽힘 문제를 아주 단순한 경우에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이런 금속 판재를 사실은 제가 낭패를 본 게 아니라 딴 사람 그 논문 도와주다가 그 사람 낭패 본 건데 좀 계산해 달라 해서 제가 계산을 했더니 요 3.9핀만은 이 부분에 이제 소송 변형 생기죠. 그래서 이제 항복이 탄성 변형 지나고 소송 변형이 시작되고서부터 요 식을 탄소성 변형의 구성 방정을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피가 점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막 점점 이 각 요소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막 커지고 막 이래요. 회전을 했더니. 그러니까는 객관성이 뭐였어요? 회전 효과를 다 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식은 그냥 회전 효과가 남아 있다고요. 만약에 요 식은 쓰면은 이 식을 굳이 쓰려면 회전 효과를 완벽하게 상쇄시켜서 없애버리는 그런 처리를 해줘야 돼요. 기하학적인 처리를. 그런데 객관성이 있는 응력 속도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뭐 그런 것 처리 따로 안 해도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응력과 변형적 관계를 잘 유지시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실제 탄소형 변형 해석할 때 객관성은 어떻게 유지시키는지는 이 5장의 제일 끝부분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낭비를 아주 엄청나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객관성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해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자, 요거는 이제 소성 변형하는 동안에 이제 유동 법칙을 각 성분별로 다 나타내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실제 실험 결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프란틀 로이스 식에 그랬을 때 프란틀 로이스 식이 실험 결과하고 살짝 틀리지만 거의 일치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강의 자료를 강의하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